네,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셔틀 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셔틀 고향 외교가 됐습니다. 그게 의미가 남다르죠? 네, 그렇죠. 지금 1년 만에 6번 정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셔틀 외교는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셔틀 외교로 이제 이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다케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이제 이번에 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온 거잖아요. 지방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노령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지방에서 하게 되면은 그 지방의 어떤 전통,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양국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아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난번에 나라현에 가셨던 것도 잘하신 거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도 참으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평소 지금 이렇게 각자 국내 현안 문제들이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본 정상회담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6번째인데 다카이치 총리만 3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가지고 마중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손수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파격적인 그러한 환영 인사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먼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저번에 나라현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 환영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놀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례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또 서로의 인사 나누기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를 파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러한 위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정상이 호텔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 맞이하면서 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살짝 이렇게 손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대통령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대통령도 다케이치 총리의 등 쪽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서 굉장히 친근함을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셔틀 외교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실무 이렇게 답방 외교 방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국빈에 준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악대, 취타대, 뭐 또 기수단 다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스탠포드 호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악수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다케이치 총리도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빈 대우를 하는 것을 또 봤으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또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급 대우를 이렇게 하고 환영을 굉장히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좀 이제 몇 번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1월에 만나고 나서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이번에 이제 셔틀 외교인데 그만큼 좀 한일 간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두각이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뭐 미들 파워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공동적인 인식이 현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서로 원유를 거의 중동 쪽에 위조하고 있는 두 나라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타 또 일본은 그 동남아 쪽에 그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프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나프타를 그 만드는 것은 거의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을 보내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죠. 예. 그게 동남아 쪽에. 근데 그러한 부분은 또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됐을 거예요. 한국도 함께 해달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에너지를 협력하겠다. 에너지 부분에서 그게 중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또 미국의 관세 부과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는 뭔가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논의가 됐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가장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이제 국제 전염병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코로나19요? 네, 코로나19. 코로나19 때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로 또 가지고 이제 흔들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히토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원유 문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공급망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1번이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협력해 나갈 건가 그걸 가지고 예.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얘기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유를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차례대로 이렇게 풀어나갈 건가 뭐 그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제 직전에 있었던 만남이었던 이제 지난 1월에서 합의가 됐던 부분이 이제 조세희 탄광 수몰자 신원 확인 문제였거든요. 그 어제 우리 정부가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조금 진전이 있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1월에 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부터 이번에 만나서 또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서 그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 중요한 예, 선거가 잠시만요. 있어가지고요. 지금 네네. 공동 언론 시작되나요?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어떤 것일지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대한민국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ただいまより大韓民国大統領と日本内閣総理大臣による首脳会談の結果発表を行います。 먼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겠습니다. まず先にイ・ジェミョン大韓民国大統領からご発言いただきます。 다카이치 총리님과 일본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총리님께서 저의 고향인 이곳 안동을 찾아주셨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간 서울과 도쿄에 국한됐던 셔틀 외교의 무대가 부산, 경주, 나라, 안동 등 여러 지방 도시로 확대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 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감을 표하고 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영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 중, 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주 탐사, 바이오 등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경찰청 간에 체결된 초국가 스캔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각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국 국민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됩니다. 그간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의 방한을 다시 한번 깊이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지역에서 총리님을 다시 뵙고 진솔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続きまして高市早苗日本内閣総理大臣からご発言いただきます。皆様こんにちは。まずは、私と日本代表団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そして韓国の皆様に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とりわけ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アンドンで大統領と再会でき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前回の奈良、そして今回のアンドンとお互いのふるさと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間を置かずに実施できたことで、大統領と私の友情と信頼関係が一層強まった、深まったと感じております。豊かな伝統と文化が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안동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대통령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온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한 양국의 정상이 셔틀 외교를 통해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통령님과 저는 일한 관계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포함한 사태의 진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그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합니다. 지난 3월에 양국 간에서 작성된 각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 그리고 호입의 그 실현, 그리고 일한 양국 각각을 위해서도 각국의 자율성 및 강인성을 높여 지역의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 일한 양국이 공조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지난달 발표된 파워 아시아 하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인화 및 원유, 석유 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왑 거래를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의 두 가지를 중심 축으로 하는 일한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이기도 하는 AI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 안보 전반에 대해 일한 양국이 함께 강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관계 당국 간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일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조직적 사기 대응에 관한 일한 협력 각서가 서명된 것을 환영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 1월 일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얼마 전 일한 안전보장대화가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합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엄중한 국제 환경을 감안해 대통령님과 저는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과 저는 안보, 경제 안보를 포함한 3개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표명해 주신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일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저변을 넓혀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고 각국과의 관계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전화 통화를 하자라는 약속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오실 겁니다. 온천으로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어디였죠? 예,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 한중일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예. 이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한미일 이 이야기도 하고 한일 관계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역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중시한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번에도 내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 쪽의 구상이 상당히 잘 발표가 됐습니다. 예. 파워 아시아라는 그러한 구상, 이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4월에 사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동남아를 도우면서 석유 제품의 공급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러한 내용이 일본은 간조를 좀 특별하게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지원에 대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언론 발표를 보면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에 굉장히 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 양국 간의 협의체의 수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 이걸 좀 올리다가 그러다가 한일 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시 없던 걸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까지는 이제 국장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차관급으로 올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중시해서 이것을 예.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다케이치 총리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크게 보면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주로 중동 문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세 변화와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미일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다케이치 총리는 중국말은 또는 이제 한중일은 일체 이제 언급을 안 네.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합의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AI 기본 사회 그리고 이제 스캠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범죄 이제 조세희 탕감과 관련된 거 DNA 지금 예. 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이제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케이치 총리도 지금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호소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를 뺐다는 거 하나 하고요. 하나 특이한 사항은 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원유와 LNG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합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호르무즈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중에서 일본 선박들이 최근에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그런 부분은 그 일본에서 정확하게 왜 통과되었는지 거기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르쳐주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란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를 분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본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그 신호를 보냈다. 이런 해석들도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 쪽에서는 조금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 그 러시아 원유 러시아. 예. 그것을 그 한국도 수입하고 일본도 수입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 상한 가격을 넘지 않으면 그 좀 상한 가격이 이하의 원유이면 러시아한테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요 그래도 그 중동의 원유에 맞게 모든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원유라든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 쪽의 시설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국이 잘 돼요. 오히려 한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예. 기타 상호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는 진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좀 반점을 찍은 것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만찬과 문화행사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하지만 지원 기준이 한층 깐깐해지면서 일부에서는 내가 왜 못 받느냐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상위 30%였다니 놀랍네요.
세후 300이 조금 넘는데 내가 못 받는 게 의아하다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신청 알림은 많이 보내더니 받지도 못하게 해놨다는 실망감부터 아예 이의 신청을 해보겠다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정책들보다 지금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의 9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고유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수혜 대상이 1,000만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근로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책정된 자산가는 지원금을 챙기지만 건보료를 착실히 내는 직장인들은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가입한 건보료가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6.3 재보궐선거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름여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여론의 판세, 여론조사 결과겠죠. 경합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5월 16일에서 5월 17일 이틀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43,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35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매트릭스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앞서 MBC 조사와 똑같습니다. 5월 16일에서 17일이고요. 여기서는 정원호 후보가 40, 오세훈 후보가 37,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죠. 네,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43, 추경호 후보가 37, 이건 MBC 조사고요. 네, 조선일보가 의뢰한 조사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격차가 더 좁혀집니다. 김부겸, 추경호 40대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도 좀 보겠습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가 38이고요.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세 지역 저희가 두 여론조사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막판으로 갈수록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가 확실히 결집을 하고 있는 그 경향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참 자중질환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이 장동혁 지도부와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저는 민주당의 약간의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이 공소 취하 관련 그 권한을 드러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수 결집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세 군데를 봤잖아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두 곳의 현직 시장은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현직 프리미엄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현직인 후보들이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은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직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붙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리한 지형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좋은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격차가 크다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여론조사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오늘 서울 지역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이거 엄살입니까? 진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엄살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추격은 다른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에 비해서 정치 노선에서 일관되고 선명한 길을 걸어온 거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원성,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조차도 장동혁 때문에 다 망하겠다 이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당 지지율의 차이보다도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오세훈 후보의 개인적 그 역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이냐 탈환이냐 그 싸움인데 지금까지 정원호 후보가 조금 너무 수비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GTX 순살 시공 책임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오세훈 후보의 답변이 더 황당하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억까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발주처가 서울시로 이렇게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첫 마디는 서울 시민들께 불안감이나 우려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입장 표명 지금 몇 번을 했는데 그 어디에도 서울 시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사과는 현대건설 그 하청업체가 한 거고 걔네들이 그 업체에서 그들의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 GTX A노 선거 관련된 서울시의 그 3,600억 투입에 대해서는 이건 서울 시민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이건 당연히 비판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억지 트집 잡기다, 뭐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현직 시장으로서 5번째 도전하는 사람의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뭐 건설 회사 실수를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서울시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신 말씀 관련해서 그 민주당 측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공격 소재가 있는데 토론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이런 거야말로 서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면은 오세훈 시장이 도망가더라도 토론하자고 오히려 정원호 후보 측에서 해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토론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 법정 TV 토론 한 차례 정해져 있는 건 이것만 지금 응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사전 투표 전날에 그렇죠.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전 투표 전에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그래도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유리했던 경선 과정에서는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유리하니까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지표가 안 좋으니까 또 달리고 있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피하는 건 아니라 비판하는 거는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 여야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좀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거는 늘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토론을 한번 법정 토론만 하겠다고 주장했던 거는 너무 서울시장 선거가 계속 네거티브 일색이었어요. 뭔가 계속해서 정원 후보의 과거 31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만 너무 공세를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토론을 구르지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네 번째, 그러니까 5번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직 시장으로서 했던 거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한 번 정도는 토론을 더 해서 유권자들께 서울 시민들께 오세훈 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가 YTN에 출연해서 토론은 좀 숙고를 팀에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숙고 중이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숙고 중인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받을만하다. 그렇죠. 공세 전환할 만한 카드가 나왔고 사실 카드도 많거든요.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런 거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 한번 하자. 대신에 오세훈 후보가 본인을 공격할 사람이 또 한 명 있거든요. 법정 TV 토론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현직 시장도 비판할 거고 민주당 후보도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양자 토론만 주장하고 계신데 3자 토론 정도로 해서 한 번 정도 더 하는 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윤 부대변인은 토론은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어쨌든 순살 시공 논란을 계속 펼치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서울은 부동산이다.
정원호 후보가 되면은 세금 폭탄에 전월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예방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장 높은 곳도 또 서울이고요. 이게 단지 뭐 부자 동네라고 알려진 강남 3구라든가 이런 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서도요.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일관된 잣대가 없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오세훈 정원호의 그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그 법정 토론 말고 아주 적게 할 때는 한 번을 더 추가적으로 했고 예. 그 보통 한 두세 번은 했어요, 다. 두세 번 했기 때문에 좀 그리고 토론을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토론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쌈박질하기 싫다 이러는데 토론을 쌈박질로 여기는 거야말로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토론 없는 민주주의는 예.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어쨌든 뭐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이 토론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언론사가 이제 환영하고 그렇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나온 걸 보면 지역별 정당 지지율에서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격차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부산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부경에서 저희 당이 앞서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아직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예. 사실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고요. 서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도 그렇고 한 수년 동안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늘 약세를 보여왔거든요. 서울이 좀 보수화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앞설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금 그 2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에 만족할 수는 없죠. 정말 이번만큼은 부울경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되고 아까 우리가 예. 앞서 다룬 것처럼 서울에서 탈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추세를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 카드가 나와야 되고요. 태도도 좀 더 겸손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나 때로는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거의 피마르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부터 좀 보시죠. 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삭발식을 하고 있는데 예. 장동혁이 삭발을 해야지 왜 당신이 합니까? 뭐 이런 시민들 목소리도 들려요. 그 서범수 의원이 좀 저렇게 좀 충격적인 요법을 쓴 것 같은데 쓴 예. 이유는 저 삭발을 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 이건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되는데 12.3 계엄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선거가 되고 있다. 근데 도대체 지금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들이 12.3 계엄에 대해서 무슨 어떤 그 저기가 있겠는가, 책임이 있겠는가. 예.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윤어게는 계속 외치는 지금의 이런 건데 왜 그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외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런 건데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 공소 취소 그 움직임 때문에 많이 따라 붙었어요. 많이 따라 붙었는데 이 굉장히 저도 이제 부산 가서 여러 명의 그 유권자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 굉장히 그 갈등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국민의힘 찍어주면 또 장동혁이 자기가 잘했다고 또 더 버틸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 그 한편으로는 고민을 하면서도 근데 이재명 정권이 너무 폭주하는 건 또 막아야 돼. 그럼 내 편은 한편인데 이거 생각하면은 뭐
이런 표 주면 안 될 것 같고 또 저거 생각하면 그 표를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갈등하는 게 그 굉장히 많이 읽혀집니다. 근데 이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마음을 네. 좀 그 정리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제 중앙 정치 잘못이니까 후보와 중앙 정치는 좀 분리해서 봐달라는 뭐 호소 같은데요. 근데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은 늦었다. 게 왜냐하면 네. 서울시 울산을 지역으로 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울산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 삭발을 지금 이 타이밍에 했을까?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진보 진영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 이 논의가 사실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엔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 판세가 안 좋아졌죠. 그렇게 되면은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울산 판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해 갑자기 삭발을 한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만약에 저런 목소리를 뭐 소범수 의원이 뭐 계엄과 관련돼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분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면 삭발이나 이런 것도 장동혁 지도부가 정말 지금 뭐 지지율이 붙기 전에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면 진정성 있는 저런 퍼포먼스로 좀 보겠는데 예. 울산시장 선거가 울산 전체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뭔가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아서 진정성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정치적 말씀을 계산이 있지 않냐 네, 안 드릴 수가 그런 없습니다. 얘기시고. 장동혁 대표 일정이 많아지면 민주당에는 어쨌든 좀 뭐 호재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또 막 계십니까? 호재라고 막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네.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것이 그리고 단순히 적극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2.3 비상계엄 반성합니다. 윤호개인 목소리 냈던 것 반성합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안 좋은 거겠죠.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대통령을 무시하고 뭔가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호칭도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제1야당의 좀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결국 전국 선거는 중도층의 표를 얼마나 얻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모습은 중도층 확장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북구일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 갈수록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한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두 분 후보들께서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걸로 토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토론 얼마든지 환영하고 할 수 있다. 선관위 토론 때 얼마든지 의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서태지입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 등장한 정치 신인이 서태지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입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냥 자기 말을 좀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북구에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 맞아요. 보수 재건을 하는데 왜 한동훈만이 해야 되고 또 한동훈 후보가 왜 북구에 갑자기 나와야 보수 재건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뭔가 맥락이 됩니까? 네, 팽팽한 새 후보.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의뢰했고요. 매트릭스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5월 16일에서 17일이고요. 하정우가 39, 박민식이 20, 한동훈이 3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하정우 후보는 지금 양자 대결도 나오고 있군요. 양자 대결도 같이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하정우 대 박민식이 44대 30, 그리고 하정우 대 한동훈은 41대 39, 오차 범위 내로 바싹 붙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혹시나 단일화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점점 안 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3자 대결 때 그 보수 후보 두 후보를 합치면 53%인데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어느 후보도 40%조차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박민식 후보 쪽이랑 한동훈 후보 측이 좀 너무 격렬하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뭔가 우리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갔을 때 나는 안 찍어. 내지는 그냥 민주당 찍을래 이런 응답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래도 2등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2등을 하기 위해 서로 상당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박민식 후보만 격하게 공격하다가 한동훈 후보는 좀 참는 것 같다가 역시 나중에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을 또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지지자들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사실 시너지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감정의 격화짐 때문에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하정 후보가 본인의 선거만 잘한다면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던 지지를 좀 더 흡수하기 위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강 1중이 좀 굳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최근에 나온 오늘 조선일보 매트릭스 조사까지 그 7개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다 3위고 2위하고 상당히 격차가 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강 1중 구도는 굳어졌다.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조사에서 지금 하정우, 한동훈이 지금 6%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근데 저 조선일보 매트릭스에서 부산시장 조사한 거 보면은 전재수 44%, 박형준 35% 아까 나왔죠. 예, 여론조사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근데 그 시장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가 있다지만 한 아주 뭐 2, 3%인가요? 요거다 보니까 사실상 양자 구도예요. 근데 거기서 9% 차이가 났습니다. 전재수, 박형준이. 근데 박민식이 20이나 갖고 가는데 한동훈과 그 하정우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다. 그러니까 저 조사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경쟁력이 박형준의 경쟁력보다 좀 낫다라는 거를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박형준 후보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오세훈 후보처럼 뭔가 그런 선명성이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전륜하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든가. 근데 박형준 후보는 뭐 윤 어게인 표부터 한동훈 지지 이것까지 다 자기가 아우르면은 보수 결집이 돼서 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단일화 관련된 거는 이제 민주당 쪽 희망사항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예. 북갑을. 4번이나 가보고 쭉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민식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하정우 어부지리 해주면 안 된다 해서 한동훈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는 이 굉장히 지금 예. 요동칠 겁니다. 판세가. 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표 쏠림 현상, 이른바 민심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 이거는 갈수록 동탄 모델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뭐 그게 일종의 그런 거 비슷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어쨌든 3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이제 승리를 거둘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을 거고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40%를 넘겨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지켜질지 이번 주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을 막장 행태라고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달렸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해당 표현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트산업 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극우 세력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손 대표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의 요청으로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의 이 부분에 대한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재개 보류를 명령했다고 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부담 완화 행사에서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내일 공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이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2, 3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공격 보류를 요청해 왔고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영원히 미루는 것이길 바라지만 잠시 동안일 수도 있다면서 이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만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에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앞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전달한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서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wiped out their armed forces, essentially. We may have to do a little cleanup work because we had a little month-long ceasefire, I guess you'd call it, but we have a blockade that's so effective. 악시오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사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ما در عین اینکه همه تحرکات رو رصد می‌کنیم حتما برای هر رویدادی برای هر احتمالی آماده هستیم در میز مذاکره فارغ از این تهدیدها متمرکز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پیش میبریم.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보류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 내 여론 악화도 염두에 둔 결심으로 보입니다. 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7%로 이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는 재입권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립적 정치 성향의 무당층 73%가 이란 전쟁이 잘못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63%나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물가도 들썩이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feel like our money is going to a lot of unnecessary things, basically. We need to take care of our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trying to have wars and stuff like that.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49%, 좋다는 반응은 18%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오늘 중간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을, 39%만이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이 해상 러시아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을 제한할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저가로 구매해서 이 비축해온 중국의 원유 확보 능력을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미국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에 얼마나 단기간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